대한민국 여군 중대장 윤아린 소령. 그녀는 명령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상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년을 영창에 쳐넣어라! 모욕과 폭력, 그리고 조작된 진실 속에서 하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바로 쓰리스타 여장군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권력의 부패와 진실의 대가, 그리고 한 여군의 끝나지 않은 싸움. 정의는 계급보다 강할 수 있을까? 이제 그녀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훈련장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지는 그 소리는 육군 모부대 여군 중대의 하루를 여는 신호였죠. 병사들이 하나둘 막사에서 나와 정렬하기 시작할 무렵 소령 윤아린은 이미 훈련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윤아린, 그녀는 이 부대의 여군 중대장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소령 계급장을 단 그녀는 부하들 사이에서 차가운 철의 여군으로 불렸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갑고 냉철한 표정, 그리고 언제나 정확한 판단과 명령. 부하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리는 정렬한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눈빛을 확인하고 자세를 점검했죠.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더욱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 시작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체력 단련과 전투 기본기 점검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세요. 짧고 간결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리는 늘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감정을 섞지 않았죠. 병사들은 일제히 대답하고 훈련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이었기에 가능한 표정이었죠. 사실 하린에게도 아침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실수하지 말자. 오늘도 감정을 드러내지 말자. 오늘도 완벽해야 한다고요. 그녀가 이렇게 자신을 다그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아린의 아버지는 윤태식 대장, 삼성 장군이자 국방부 참모차장이었습니다. 군내에서 그의 이름은 무게가 있었고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죠. 하지만 하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기려고 애썼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녀는 자신의 성만으로도 누군가 눈치챌까봐 늘 조심했습니다. 아버지 덕으로 진급했다. 하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렸고 누구보다 냉철하게 판단했죠.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녀는 감정적인 여군이 될 것이고 그 순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나고 하리는 본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부임한 상급자가 부대 점검을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박중령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하리는 그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라는 소문, 특히 여성 군인들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본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중령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린이 거수경례를 하자 박중령은 천천히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평가와 무시가 섞여 있었죠. 여군 중대장이 윤소령이라고 했나? 박중령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하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군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요즘 여군들은 군기가 빠졌다는 말이 많던데. 박중령의 말에는 명백한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중대는 규정에 맞춰 철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 평가라는 게 다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알겠어. 박중령은 비웃듯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할인을 지나치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할인은 꿋꿋이 서 있었지만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중령은 여군 중대 막사를 돌아다니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침대 정리가 완벽하지 않다. 장비 배치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 병사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계속해서 지적했죠. 하리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르며 모든 지적 사항을 메모했습니다. 윤소령, 이게 중대장이 할 일인가? 이런 기본도 못 잡고 있으면서 무슨 중대장이야? 박중령의 목소리가 막사 안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 역시 침묵했습니다. 변명하는 순간 그녀는 약해 보일 것이고 그것은 곧 여군 전체가 무능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박중령이 떠나자 할인은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사항들 내일까지 모두 보완하겠습니다. 각자 담당 구역을 다시 점검하세요. 중대장님,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박중령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트집 잡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더 철저히 하세요. 그날 저녁 하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무시하는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하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늘 참아야만 할까? 왜 늘 증명해야만 할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군이었고 장군의 딸이었으며 그래서 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감정 표출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렇게 버텨야 했습니다. 차가운 철의 여군으로 감정 없는 중대장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군 중대에는 야간 훈련 일정이 잡혔습니다. 전투 상황을 가정한 야간 행군과 응급대처 훈련이었죠. 하리는 훈련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준비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안전 수칙을 재점검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훈련 당일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하리는 마지막으로 인원을 점검하고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산길을 따라 중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 시작 30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선두분대가 가파른 능선을 오르던 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이등병 김미소라는 신병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미소 이병, 대답해. 하린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하린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김미소는 약 5m 아래 경사면에 쓰러져 있었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혈이 보였고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즉시 본부에 보고하고 구조대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최소 30분은 걸렸고 그 시간 동안 김미소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시간이 생명이었죠. 하리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매뉴얼을 따르기보다 생명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요. 그녀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프 준비. 내가 직접 내려간다. 의무병은 응급 장비 챙겨서 대기. 부중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매뉴얼상 본부 보고가 먼저입니다. 중대장님이 직접 내려가시면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저 병사는 출혈 중이고 30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리는 단호하게 말하며 로프를 묶었습니다. 그녀는 암벽 훈련 경험이 있었고 이 정도 경사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사들이 로프를 잡고 하리는 천천히 경사면을 내려갔습니다. 김미소에게 도착한 하리는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리 골절과 머리 부위 타박상 그리고 팔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미소야, 괜찮아. 중대장님이 왔어. 곧 괜찮을 거야. 하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김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린은 능숙하게 지혈 조치를 하고 부목으로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건 내려보내. 환자 이송 준비. 병사들의 협력으로 김미소는 안전하게 올라왔고 곧바로 의무대로 후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하린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중령이 하린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소령, 어젯밤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박중령은 경례도 받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뉴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며? 본부 보고도 없이 중대장이 직접 구조 작업을 했다고? 병사의 생명이 위급했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면 구조가 늦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야. 명령 체계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게 중대장이 할 짓인가? 박중령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병사들까지 다 들을 정도였죠. 하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지금 말대꾸야. 박중령은 하린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하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2년을 영창에 쳐넣어라. 감히 명령을 어기고 상관에게 대들어. 그 순간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병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영창이라는 단어는 군인에게 치욕이자 경력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은 냉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여군 주제에 건방지게. 군대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명령 불복종 혐의로 영창 3일 그리고 정식 군사재판에 회부하겠어. 하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변명하면 감정적인 여군이 될 것이고 화를 내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며 울면 나약한 여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꼿꼿이 서서 박중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중령이 나간 후 부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대장님,
본부에 항의하시는 게 됐어요. 괜찮습니다. 하리는 짧게 말하고 흐트러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혼자 부대 뒤편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달빛만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를 비쳤습니다. 하리는 무릎을 껴안고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왜 난 늘 참아야만 하지?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생명을 구했는데 처벌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옳은 판단을 했는데 명령 불복종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자신의 감정조차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봤습니다. 저 달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창 처분, 군사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소문들. 장군 딸이 특혜 받으려 한다. 여군은 역시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벌써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와 어린 하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린 하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군대가 멋있어 보였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리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영창 생활이 시작될 것이고 그 후엔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한없이 외로운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영창 처분이 내려진 지 이틀째 되는 날 하린의 동기 최소령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최소령은 하린과 사관학교 동기였고 지금은 인근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최소령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영창에 간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하린은 담담하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간 훈련 중 발생한 사고, 자신의 판단, 그리고 박중령의 처분까지요. 최소령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생명을 구했는데 처벌을 받다니. 내가 국방부에 알려볼게. 아니, 그러지 마. 내가 처리할 문제야. 하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소령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간 최소령은 고민 끝에 국방부 감찰실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부당한 처분과 박중령의 권위적 행태에 대해서요. 제보가 접수되고 사흘 후 국방부 감찰팀이 부대에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찰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박중령은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감찰팀은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하린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영창 처분이 보류되고 대신 군의 명예재판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예재판은 군 내부의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특별재판이었습니다. 하린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 준비가 시작되면서 하린에게는 군법무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강주원 대위, 30 초반의 젊은 법무관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강주원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윤소령님, 제가 보기에 당신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린은 그 말에 놀라 강주원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고
심지어 동료들조차 조심스러워했는데 이 사람은 단호하게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명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겁니다. 매뉴얼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매뉴얼을 따르다가 병사가 위험해진다면 그건 매뉴얼이 잘못된 겁니다. 강주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오랜만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군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하면 됩니다. 강주원은 재판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지휘관 재량권, 생명 구조의 우선순위, 그리고 실제 매뉴얼의 예외 조항들. 하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박중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수정하고 현장에 있던 병사들에게 압력을 넣었죠. 윤소령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해. 본부 보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말하는 거야. 알겠나? 박중령의 협박에 일부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군인이었고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박중령은 인사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하리는 강주원과 함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의학적 소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구조된 김미소 이병의 상태 보고서도 중요한 증거였죠. 김미소는 현재 회복 중이었습니다. 다리 골절은 수술로 치료되었고 다른 부상들도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만약 초기 응급처치가 늦었다면 출혈로 인한 쇼크가 올 수도 있었다고요. 할인의 신속한 조치가 생명을 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할인은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태식 대장은 딸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할인아, 괜찮겠니?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군대는 복잡한 곳이야.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아버지,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 너는 내 딸이니까. 전화를 끊고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재판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강주원은 매일 할인을 찾아와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철저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연습시키고 상대 측 전략을 예측했습니다. 할인은 그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강대위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할인이 물었습니다. 강주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법무관이 된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사건은 명백히 정의의 문제거든요.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신뢰 그리고 동료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재판 전날 밤 하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신이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어린 병사. 자신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그것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리는 일어나 군복을 정갈하게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지,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법정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판사석에는 3명의 고위 장교가 앉았고 방청석에는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박중령의 주장을 대변하는 군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하린의 행동이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며 군기를 해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강주원은 하린의 행동이 정당한 지휘관 재량권의 범위 내이며 생명구조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강주원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고 의료진의 소견서는 하린의 신속한 조치가 생명을 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린도 증인석에서 당시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본부에 보고하고 구조대를 기다렸다면 김미소 이병은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병사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린의 답변은 논리적이었고 판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주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이 이틀째로 접어든 오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예상치 못한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린의 신원 정보였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윤아린 소령의 아버지는 윤태식 대장, 현 국방부 참모차장입니다. 이 사실을 법정에 알립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의 언론인들이 메모를 시작했고 판사들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린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사실, 가장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검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의 딸이기에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감찰팀이 내려온 것도 영창 처분이 보류된 것도 모두 윤태식 대장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하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었지만 동시에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린을 피해자가 아닌 특권층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주원이 즉시 항의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배경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판단의 정당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진 후였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발언을 제지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내용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국방부 참모차장의 딸 명령 불복종 혐의로 재판 중, 장군 딸 특혜 논란 속 군사재판 진행.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할인을 옹호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백으로 구제받으려는 여군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할인은 그날 밤 숙소에서 뉴스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숨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하면 정말로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재판정에서 할인은 명백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판사들의 시선이 전과 달랐고 방청객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라 특권층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요. 강주원은 재판 휴식 시간에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증거가 있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진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론과 인식이라는 것을요. 이제 사람들은 증거를 보기 전에 편견을 가지고 그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주원이 결정적 증거로 준비했던 CCTV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훈련장 인근의 CCTV는 당시 상황을 부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핵심 시간대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강주원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한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삭제 로그를 추적한 결과 박중령의 측근이 접근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강주원은 분노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삭제 사실만으로는 재판을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검사 측은 이를 역이용했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박중령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규율을 어긴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할인은 자신이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여론은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 배경까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재판 닷새째 할인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소령, 당신은 아버지가 국방부 고위 간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제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이 재판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할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 행동은 순전히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이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라고요. 그날 밤 할인은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진실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강주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료를 뒤지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삭제된 영상의 백업 로그,
당시 현장에 있던 병사들의 추가 진술, 그리고 박중령의 과거 행적까지 그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재판은 점점 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부족했고 여론은 악화되었으며 심지어 군 내부에서도 할인을 동정하면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장군 딸 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할인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상황, 혼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열흘간의 공방 끝에 판결일이 정해졌습니다. 강주원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사라졌고 여론은 할인에게 등을 돌렸으며 무엇보다 판사들의 표정에서 확신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 전날 할인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동기인 최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놀랐습니다. 최소령은 자신을 위해 국방부에 제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소령은 박중령을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의 조용한 구석, 박중령은 최소령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네 다음 인사 발령권일세. 본부 근무로 발령 나게 해줄 수 있어. 자네도 알다시피 본부 자리는 귀하지. 승진에도 유리하고. 최소령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바라던 자리였습니다. 박중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윤소령은 이미 끝났어. 장군 딸이라는 게 알려진 이상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자네는 백도 없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걸세. 최소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도우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중요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박중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판결일 아침,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최소령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할인은 최소령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최소령님, 윤소령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당시 야간 훈련에 대해 윤소령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최소령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윤소령은 당시 상황에서 본부에 보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소령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가 분명히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강주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오랜 친구입니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최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최소령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휴정 시간, 할인은 복도에서 최소령을 마주쳤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동기잖아. 최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리나. 나도 살아야 해. 너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어떻게든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소령은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재개되었고 검사는 최소령의 증언을 근거로 할인의 유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강주원이 최선을 다해 반박했지만 친구의 증언이라는 무게는 컸습니다. 판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아린 소령은 명령 불복종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비록 인명구조라는 선한 의도가 있었으나 군의 명령 체계를 무시한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계급 정지 6개월, 영창 10일을 선고합니다. 할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주원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함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은 카메라를 들이댔고 박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계급, 명예, 그리고 군에서의 신뢰. 무엇보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믿음까지도요.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영창으로 향하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대가 멀어져 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군인은 사람을 구했는데 군은 나를 버렸네. 작은 중얼거림이 트럭 안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녀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주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군 내부 통신망을 뒤지던 그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있었어. 화면에는 박중령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부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문서였고 그 과정에서 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할인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강주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즉시 파일을 복사하고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감찰실입니까?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박중령의 비리와 증거 조작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듯 할인에게도 희망의 빛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아직 영창의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창의 독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할인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판결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할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재판정의 장면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최소령의 배신,
판사의 판결,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요. 그날 오후 영창 간수가 할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아버지 윤태식 대장이었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아, 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개입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할인아, 너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군인이다.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 생명을 구한 것, 그것이 군인의 본질이란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할인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내 딸이기 전에 군인이야.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를 오해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명령에 복종하는 이가 아니라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할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이라는 비난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겠어. 바로 그때 영창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간수들과 나누는 대화 소리. 문이 열리고 강주원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령님, 찾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할인은 놀라 강주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할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박중령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는 상부의 예산 부정 집행을 은폐하기 위해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당신이 훈련 중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걸 문제 삼아 주의를 돌리려 한 겁니다. 할인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중령이 부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과 그것을 감추기 위해 할인을 이용하려 했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CCTV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박중령을 법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강주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이 증거를 찾느라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어 강주원을 바라봤습니다. 강대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제가 법무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강주원은 즉시 영창 밖으로 나가 재심 청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기에 군 법무부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고 할인은 영창에서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논조가 달랐습니다. 박중령의 비리 은폐 정황 포착, 여군 소령 희생양 가능성, 명예재판 뒤집힐까, 결정적 증거 확보,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고요. 박중령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증거를 없앤 줄 알았는데 내부 시스템에 백업 파일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재심 준비 기간 동안 하리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보며 조심스럽게 거수 경례를 했고 장교들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리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구조되었던 김미소 이병이 하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김미소는 하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대장님, 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소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중대장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살았는데 중대장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내게는 가장 큰 보상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김미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비록 대가가 컸지만 그 선택 덕분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재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강주원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박중령의 비리 내역, 증거인멸 지시서, 그리고 할인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준비되었습니다. 재심 전날 밤 할인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장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할인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할인은 다짐했습니다. 내일 재판정에서 당당히 서겠다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영창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각성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차가운 철의 여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진짜 강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주원도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겁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재심 당일 아침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군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이 재판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피고인석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주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한 증거를 통해 윤아린 소령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강주원은 대형 스크린에 박중령의 내부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보고서에는 부대 예산 부정 집행 내역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박중령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1년간 부대 예산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나옵니다. 훈련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이 실제로는 개인 접대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강주원의 설명이 계속되자 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인과 급히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주원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CTV 영상 삭제를 지시한 문서입니다. 박중령은 자신의 측근에게 훈련장 인근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윤소령의 정당한 판단을 입증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들의 표정도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강주원은 침착하게 증거를 하나씩 제시해 나갔습니다. 박중령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마침 야간 훈련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이용해 윤소령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부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 했던 겁니다. 재판장이 박중령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중령, 이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박중령은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인이 급히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하지만 강주원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문서의 메타데이터, 작성 아이디, 그리고 전자서명까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전산팀의 검증도 받았습니다. 조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주원은 다시 할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윤할인 소령을 증인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할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강주원이 질문했습니다. 윤소령님,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진실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대장으로서 병사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본부에 보고하고 구조대를 기다렸다면 김미소 이병은 출혈로 인한 쇼크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도 중요하지만 명령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저는 그 신념에 따라 행동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사람들의 감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주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강주원이 꺼낸 것은 김미소 이병의 의료 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서였습니다. 이 소견서에 따르면 환자는 당시 출혈량이 500cc를 넘었고 추가로 30분이 지체되었다면 쇼크 상태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윤소령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김미소 이병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주원은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명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매뉴얼을 따르다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뉴얼의 문제입니다. 윤할인 소령은 군인으로서의 본질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처벌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영웅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판사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은 옆에 판사들과 잠시 의논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평의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1시간의 평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할인은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강주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결과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1시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윤아린 소령은 무죄입니다. 순간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지휘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생명 구조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박중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편 박중령은 부대 예산 부정 집행, 증거 인멸 교사, 그리고 위증 강요 등의 혐의로 즉시 구속하겠습니다. 군 검찰에 송치합니다. 헌병들이 박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중령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노려봤지만 할인은 그저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할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미소를 비롯한 여군 중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무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례였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강주원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소령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할인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승리한 겁니다. 강대위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녁 무렵 할인은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할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부대 안의 벚꽃나무들이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할인은 국방부 인재개발단 교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재판 이후 그녀에게는 여러 보직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교관직을 선택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관실 문패에는 윤아린 소령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매일 아침 이 문패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걸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닌 윤아린 그 자체로 말입니다. 그날 오전 신임여군 장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강의실에 들어서며 교육생들을 바라봤습니다. 25명의 젊은 여군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할인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열정과 두려움이 섞인 그 눈빛을요. 안녕하십니까? 리더십 과목을 담당할 윤아린 소령입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큰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군복은 명령을 지키기 위한 옷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교육생들이 그 문장을 따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교단 앞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곧 부대로 나가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를요.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관님, 그럼 명령과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리는 1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야간 훈련 중 발생한 사고, 매뉴얼과 생명 사이의 선택, 그리고 그 후의 시련들. 교육생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저는 재판을 받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리는 교육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그 선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할인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교육생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교관님, 저도 교관님처럼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할인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훌륭한 군인입니다. 오후에는 강주원이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재 군 법무실에서 인권 담당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안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윤소령님? 좋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 있어요. 강대위님은요? 저도 잘 지냅니다. 요즘 군내 부조리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할인 소령님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주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와 권위주의에 대한 경종이었고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참, 박중령 소식 들으셨습니까? 강주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퇴역하고 실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의 기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인은 부대를 나와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윤태식 대장은 서울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부녀였습니다. 할인아, 아버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 대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네, 아버지.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했어.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으신 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윤 대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할인아.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윤 대장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쓴 편지 말이야. 그거 아직도 가지고 다닌다. 할인은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 대장은 지갑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할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어린 글씨로 적힌 그 문장을 보며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윤 대장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아버지보다 훨씬 더 멋진 군인이 되었어. 그날 밤 하리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보냈던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명령에 복종하는 이가 아니라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리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강함이란 권력이나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념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다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교육생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교단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냉철한 철의 여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부하를 지키는 리더였고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린은 교관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녀의 삶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보니 김미소 이병이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그녀가 훈련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였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리는 부대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재판 승소 후 찾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용기, 신념을 지키는 강인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린의 군복 왼쪽 가슴에는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이었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고 신념의 빛이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강함의 빛이었습니다. 유나린, 그녀는 이제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서 있는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철의 여군이 남긴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었고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였으며 복종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고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